예, 한 달에 한 번 올려드리는 공개 강의입니다. 원래 한 달 안 됐죠? 한 달 안 돼가지고 원래 지금 올려드릴 시기는 아닌데 제가 20차 밴드를 갖다 모집하고 있어가지고 밴드 가입하실 분들 먼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조금 먼저 한번 보고 들어오시라는 측면에서 같이 찍으려고요. 공개 영상하고 약간 오리엔테이션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하나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칠판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공개 강의는 강의도 아니죠. 예. 공개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듯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칠판 사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글씨 굉장히 못 써요.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마 거의 글씨 못 읽으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들어와 있으시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10년 주기설 하고 그 10년 주기설을 실제 적용한 걸 갖다 보여드릴 겁니다. 부동산 제가 10년 주기설은 제가 2012년도 그러니까 10년 전 2011년에서 2012년도에 완성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건데 공급량에 의한 10년 주기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부동산 사실 공급량을 가지고 10년 주기설을 만든 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외에도 주기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기설이나 사이클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예전에 처음 제가 10년 주기설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 뭐 한센인가? 예, 뭐, 이름은 잘 기억 안 납니다. 뭐, 16년인가 17년인가 뭐, 한센주기인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알 리가 없죠? 그게 뭔지. 저는 제가 만든 것만 가지고도 바쁘기 때문에, 예, 너무 남이 만든 거 볼 시간은 없는데, 그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럼 그 한센주기는 동력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16년 주기를 움직이는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모르면 어떤 의미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주기설이나 사이클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2개를 만들어 냈죠.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연안을 가지고 만든 슈퍼사이클 많이 인용하시죠?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슈퍼사이클 많이 인용하시는데, 예, 슈퍼사이클 제가 40년 주기설로 만들어낸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그냥 보통 때 쓰는 거는 10년 주기설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사이클이나 주기설, 모형을 만들 때, 특히 사이클 주기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이클과 주기설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게 10년 주기냐, 17년 주기냐가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뭐 몇 년마다 움직이는 패턴인가가 있는데, 몇 년마다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라는 얘기는,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몇 년이 있으면 하락이 있어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게 패턴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 우리가 찾아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주기설을 만들어냈지만 그 10년 주기설을 만들어내서 중요한 거는 왜 10년마다 움직이는지 그 동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동력을 찾아낸 것이 공급입니다. 제가 한 3단계 정도 거쳐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순환론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순환론자예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가격이 익숙하실 테니까, 예, 가격이 익숙하실 테니까. 저는 이걸 가격으로 파악하지는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실 때는 가격을 볼게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상승 계약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신다고 쳐도 밥값이 올라가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수익이 커지게 되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던 것들. 그러니까 이 가게는 너무 비싸. 식당을 못 해와는 곳이라고 했던 곳인데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그 가게도 굉장히 중심지에 비싼 자리, 식당이 원래 들어오기 힘든 자리인데도 밥값이 막 올라가면 수익성에 맞춰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당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도 매우 상식적이에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공급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급량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두 단계를 봤지만,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공급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을 갖다가 상승폭을 제한시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폭이 제한될 때도 있어요. 이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테니까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돼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공급량 증가로 인해서 나오는 게 가격의 하락이 나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성이 안 나와요.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유가 같은 경우 봐도 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업성이 안 나오죠. 사업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멈춘다거나 이렇게 사업성이 안 나온 것들부터 멈추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공급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급량 부족에 인해 전세가 상승이 나오고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보신 현상이에요. 12, 13. 즉 공급량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 사이클이에요. 시장을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자고 하면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순환시키는 동력은 결국은 공급입니다.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순환이 돼요. 즉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연스럽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상승의 원인이 상승할 때 부동산 시장이 상승했다 하락하는 게 왜 하락을 하느냐라고 하면 상승을 하면은 이건 곧 공급과 같은 의미고 공급 증가와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하다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상승하다 하락하는 원인이 상승 자체에 있습니다. 상승 자체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고 하락 자체가 상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순환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신이 끝나는 이유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 하락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큰 시장의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걸 하시다 보면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은 알 수 있어요. 방향은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가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끔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방향이 맞다면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맞는 방향 도답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만은 실제 현장에 있다 보면 실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방향이 맞아도 시기를 잘못 택해서 실패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더 많이 봐요. 사실은 더 많이 봅니다. 방향은 맞는데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실패하시는 분들 더 많이 봅니다. 왜냐면 우리들의 인내력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고 우리의 자본금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그 앞에 그때까지 버티지를 못해요. 실제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이 10년 주기 수업이에요. 자, 일단 시장의 움직이는 동력은 보셨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사이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스타트점을 잡을게요. 스타트점을 잡습니다. 스타트점을 잡으면 우리가 보통 언제 스타트점이면 상승 시기, 상승 시작하는 스타트점을 잡을게요. 시작하는 스타트점은요, 원래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이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네. 이게 거의 초심자분들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완전한 중립 상태는 아니에요. 항상 중립 상태는 아닙니다.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승을 시작합니다. 자, 상승 시작이에요. 시작하면 공급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공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장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공급은 충분해요 하고 얘기를 할 때 공급이 많아졌어요 얘기할 때 그 공급이 무엇일까요? 인허가일까요? 인허가나 분양일까요? 아니면 입주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공급이 많아졌어요는 분양이나 인허가입니다. 거의 인허가나 분양을 가지고 우리가 공급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실제 공급의 스타트점이에요. 왜냐면 인허가나 분양이 처음 짓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통 이게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계 지표는 최근에 우리가 뭐 입주 물량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인허가 물량을 위주로 봤어요. 그리고 정부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것도 공급량 많아졌어요 얘기할 때 보통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면 인허가나 이걸 얘기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죠. 짓기 시작을 해야지 다 짓죠. 그렇죠? 짓기 시작을 해야지 완공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승을 할 때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짓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완성되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우리나라가 인허가부터 완공까지는 보통 몇 년을 잡냐면은 보통 30에서 48개월 정도예요. 30에서 48개월. 그러니까 2년 반부터 4년까지 걸리는데 보통 우리가 3년을 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이클 보는 거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몇 달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3년을 잡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나 분양을 하고 실제 그게 완성까지 3년이 걸립니다. 보세요. 자, 1년, 2년, 3년이 걸리죠? 그럼 이 3년 후부터 뭐가 나오죠?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보셨을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현재 우리 시장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맨 처음은 개념 설명만 했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 가지고 제가 만든 10년 주기설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년 주기설 가지고 다시 현재 시장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가능한 쉽게 할게요. 가능한 쉽게.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 10년 주기설 만들고 이 사이클 적용하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4, 5년 걸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시간 잡고 설명할 건데 1시간 안에 이해하시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감만 잡으세요. 자, 이때 짓기 시작을 하면 다 완성되는데 3년이 걸립니다. 1년, 2년, 3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의 사이클 봐도 여러분들 인허가가 언제 증가했죠? 모르시는 분 많죠. 인허가가 2015년도에 증가했습니다. 입주 물량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2017년 말. 본격적은 2018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15, 2016, 2017년 3년 걸렸죠?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 그 2018년도, 2019년도에 전세 가격 떨어진 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2015년도에 인허가가 나왔으니까.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나왔으니까. 상승을 시작을 하면 3년 후부터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바로 물량 부담을 느끼고 하락을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뭘 만들었다고 했죠? 10년 주기설. 정확히는요. 이 앞에 하나가 있죠. 공급량에 의한?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갖다가 굉장히 패스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급량의 누적에 의한 10년 주기설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했을 때 공급량이 누적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누적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누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홈플러스에서 신선식품을 팝니다. 신선식품을 팔죠? 여러분들 당일 판매하고 그 다음날 폐기시켜요. 뭐 빵집이나 이런 데서 그거 공급량이 누적되나요? 누적 안 됩니다. 하루 지나면 리셋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지었다가 안 팔리고 미분양이 나면은 뿌시나요? 홈플러스 밤 10시 세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뿌시나요? 안 뿌시죠. 폐기 처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도 팝니다. 자, 이건 공급 쪽이에요. 수요 측 봅시다. 부동산에서 수요 측에만 가구를 얘기해, 가구. 여러분들 가정 그냥 왜 남편분 있고 부인분 있고 이렇게 또 뭐 애기들 있고 이렇게 가정. 이 가정이 많은 분들이 막 집을 갖다가 얻기 어렵다든지 하면은 가정이 깨지나요? 그건 가정 파괴범이죠. 안 깨지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모두 다 어느 시기를 갖다가 기점으로 리셋되지 않아요. 신선식품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신선식품이 아니에요. 모두 다 공급량이 누적됩니다. 그 전에 남은 거는 다음 해로 2월 돼요. 2월 돼서 공급량이 그대로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공급량이 1, 2, 3. 실제 이때까지는 어떨까요? 실제 이때까지는 공급량, 입주 물량이 있을까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전세가의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의 상승이 일정 부분이 되면 매가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게 이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공급량이 매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입주 물량이 나왔어요. 시장이 물량 부담을 느끼고 하락을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건 무엇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3일을 굶었어요. 3일을 굶고 밥 한 끼 딱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부른가요? 또는 3일 동안 뷔페에 가서 먹고 한 끼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플까요? 배가 더 부족하죠. 예, 한 끼 정도는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시장에서는 실제 물량 부담을 느껴요. 그게 부족이든 과다든. 그래서 공급량은 누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공급 부족이 워낙 길게 왔기 때문에 실제 입주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갖고 물량 부담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물량 부담을 느끼는데 보통 얼마가 걸리냐면 2년 정도가 걸려요. 2년 정도 누적이 되면 물량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1년, 2년. 물량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입주 물량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는 지표가 가장 이게 1차적으로 확실하게 오는 지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에요. 이때부터 한 1년에서 2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부터 물량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부족한 게 소진이 되고 이제 물량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량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전세가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5년간 상승.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인허가를 줄이겠죠. 공급을 줄인다는데 인허가를 줄이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했죠. 인허가를 줄이는 거예요. 자, 이때 인허가를 줄이게 됩니다. 인허가가 줄어요. 가격이 하락하고 인허가가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다음에, 자, 이게 3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인허가는 줄었지만 이때 인허가와 분양을 한 것은 계속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주 물량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는 거는 분양이 주는 겁니다. 분양이 줄었지만 하락기 직전에 분양을 했던 것은 어떻게 할까요? 지어야죠. 여러분들 건설사에서 분양을 했다가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고 짓지 않거나 부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시죠? 이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전 2010년도, 2011년도에 영종도 같은 데서 분양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단체 소송 걸렸었죠. 계약 해지하겠다고. 건설사는 계약 해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은 이후부터는 분양을 받으신 분들, 매수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건설사의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분양제예요.
이게 이걸 좀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선분양제 같은 경우에 선분양제는 좀 없어지는 것도 부동산 사이클을 갖다가 이 진폭을 갖다 줄이려면 선분양이 없어지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시장은 하락을 들어가지만 이때부터 인허가가 주는 거지 입주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가 주는 거예요. 입주가 줄지 않아요. 입주는 여전히 1년, 2년, 3년 이때부터 입주가 줄기 시작합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이때 1, 2, 3 입주가 나오듯이 1, 2, 3 있다가 입주가 줄기 시작합니다. 자, 똑같아요. 입주가 줄기 시작하면 시장이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입주가 줄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이 바로 물량이 부족을 느끼고 상승을 들어갈까요? 아니죠. 재고가 쌓여 있잖아요. 입주 물량 나온 게 워낙 재고가 많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누적에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5년. 이게 부동산 10년 주기설입니다. 이 10년 주기설의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거예요. 사이클 보는 이유는 첫 번째가 기준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사이클이 그대로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발생 안 합니다. 제가 만든 거지만 이게 그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 모든 나머지 요소들이 전부 다 중립 상태일 때예요. 실제로 현 상계에서 모든 나머지 요소가 중립 상태인 경우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뭐 이과시 하면은 이거는 실험실 상태예요. 딴 요소를 모두 배제한 실험실 상태에서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계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에 이 10년 주기설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는 의미는 있어요. 이 기준을 잡고 여기서 가감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더하는 것하고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변수를 더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몇 년 주기설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기준. 두 번째는 동력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가와는 동력을 찾는 겁니다. 그 동력이 무엇? 공급량. 자,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기준을 잡았는데 그럼 5년인데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더 길어질 때는 무엇일까요? 이 동력이 무엇이라고요? 공급량이요. 공급량이 나오지 않으면 사이클이 더 길어집니다. 공급량이 만약에 더 과다하게 나와준다면 이 2년의 누적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을 합쳐서 3번입니다. 동력을 알게 되고 그 동력을 통해서 이 기준의 변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죠?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는 사실 단 하나다. 호재는 단 하나예요. 악재도 단 하나예요. 크게 보자면. 호재는 무엇이 호재다?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호재다. 악재는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악재다. 자, 정부가 규제를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를 갖다가 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입니다. 왜? 매수가 증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매수가 증가를 해야지 공급 측에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에 손님이 늘어야 밥을 더 짓겠어요? 식당에 손님이 없어야 밥을 더 짓겠어요? 당연히 손님이 더 많아야지 밥을 더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책, 수요를 줄이는 정책, 이거 모두 다 부동산 시장의 호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재라는 것은 사이클, 상승 사이클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걸 호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투자자들이 많아져요. 투자자들이 많고 내가 이번에 집이 있지만 집을 추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악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와 적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수요를 줄여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구입니다. 폭락론자가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적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수업 들으시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까 난 더 매수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이에요. 그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더 짧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조를 아시고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생기시면은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심플해집니다. 기본이 많은 것. 시장이 사이클을 만드는 기본, 동력이라는 것이 공급이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것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인가 줄이는 정책인가. 취등록세를 갖다가 팍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의 매수자가 줄 것인가 늘 것인가. 건설사가 공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고 매우 간단하게, 심플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부동산 10년 주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건 다 배우신 거예요. 물론 좀 수박 겉핥기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 2016년도에 올려드린 현재 사이클에 이해하는 동영상에 아마 제 블로그에 예전에 올렸던 거 2016년도인가 올렸던 건데 그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자, 현재 사이클에 적용을 지켜볼게요. 현재 사이클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전에 여러분들 2012, 2011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뭘까요? 미친 전세가하고 전세가가 폭등한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미친 전세가하고 전세가 폭등이 기억이 나시죠?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 2013년도부터 매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내오다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2013년부터 매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매가가 상승하는 시점을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2013년도 상반기 매가 상승 시점을 제가 맞춰서 사실은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죠.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지금은 많은 분이 압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제가 이건 2013년도, 14년도 오면서 많이 이거 찾아내는 방법을 갖다가 공식이 있어요. 찾아내는 공식. 실거주 지수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공부 좀 하신 분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 밴드에서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실거주 지수하고 이걸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상승이 시작을 할지.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2013년부터 상승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뭐하고 있죠? 상승을 하면 인허가가 증가를 한다고 했죠. 중립 상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13년도부터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2013년도부터 인허가가 증가를 할까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옛날 동영상을 보셔도 제가 동영상이나 제 예전에 블로그 글을 보셔도 제가 이 상승 인허가의 증가는 2013년이 아니라 2015 정도 돼야지 인허가가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론상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인허가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도 왜 인허가가 증가를 안 할까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뭐가 중립 상태가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시는데 손님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밥솥에 밥을 해놓은 게 온장고 가득 차 있어요. 인허가 하는 건 뭘까요? 쌀을 씻어서 밥을 올려놓는 게 인허가입니다. 근데 밥 해놓은 게 재고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밥을 하기 시작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현실 오자마자 달라지잖아요. 중립 상태가 아니에요. 뭐가? 재고 물량이. 아까는 재고 물량 우리 안 보고 했죠. 사이클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클에 5년 주기다, 10년 주기다만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현실계로 두면 다릅니다. 달라요. 재고 물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지 그 다음에 건설사가 새로 짓기 시작을 합니다. 물량을 갖다.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인허가의 증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다음부터 쉬워요. 2015년도에 인허가 증가를 하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2016년도 또는 13, 14년도에 올렸던 글 보세요. 이번 사이클에 물량으로 인한 부담은 몇 년도에 생긴다고요? 2018년도.
정확히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또는 2020년도까지 물량 구간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갖다가 30분도 안 들으셨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왜 입주 물량이 많았는지. 왜 입주 물량이 많았죠? 이거 2015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나왔으니까. 인허가 물량은 언제 입주 물량이 나온다고요? 언제부터 언제? 30에서 48개월. 자, 30개월. 2년 반. 그냥 보통 3년을 잡습니다. 자, 2015년부터 보세요. 1년, 2년 반. 그럼 이게 언제? 2017년도 하반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2016년도 물량은요. 하반기 또는 상반기. 그 다음에 이게 2020년 정도까지 1년, 2년 이 정도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2020년 정도까지가 물량이 나오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루즈하게 잡자면 물량 구간은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다.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때 하이라이트 물량이 나오는 구간은 물량은 뭐하고요? 누적이라고요. 누적. 물량은 누적이 돼야지 시장에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시작되는 2017년도에 전세가 하락이 나올까요? 시장이 막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누적이 돼야지 시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 시장이 부담을 느껴서 매가 하락이 언제 나왔죠? 기억하시는 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수도권 매가 하락 언제 나왔죠?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6개월씩 하반기, 상반기. 대략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꼭 2년은 아니에요. 이거 더 짧은 데도 많아요. 보통 이게 여러분들 물리학적 보면 질량이라고 하죠. 관성. 그러니까 이 누적이 많은 게 관성하고 비슷해가지고 질량이 무거울수록 움직이는데 힘이 들어요. 방향을 바꾸는데.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 클수록 물량 누적 기간이 더 길게 걸립니다. 소도시는 물량이 조금만 누적돼도요. 바로 상승해서 하락해서 상승했다 변환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이 사이클 개념은요. 사실은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만능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수도권이죠. 이거 지금 수도권 기준 잡는 겁니다. 왜 수도권을 잡냐면 규모가 커야 돼요. 사이클이라는 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이클은 물량의 누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나올 만큼 도시가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가 큰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 광역권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광역권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수도권이 대표적인 거고 수도권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뭐 부산 광역권 요 정도. 수도권과 부산 광역권이 그나마 이 사이클이 잘 맞고 나머지 도시는 사실 잘 맞지는 않아요. 잘 맞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쪽에 잘 맞는 거예요. 이건 대도시일수록 잘 맞고 광역권이 클수록 소도시는 잘 안 맞아요. 물량 누적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실제 물량으로 인한 전세가 하락과 매가 하락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2017년 말부터 과물량이 나왔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과물량을 느낀 건 언제였어요?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반기 정도였다고요. 왜냐면 누적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물량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즈하게 잡자면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타이트하게 잡자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가 가장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10년 주기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18년도부터 시장이 하락한다. 좀 오래 계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16, 2017년도에 실제로 매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10년 주기서를 적용을 하신 거겠죠? 예. 10년 주기서를 적용을 해서 물량을 갖다 이렇게 과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 장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1번이 MB 시절과 박근혜 정부 시절 오면서 택지를 없앴어요. 택지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택지 지정을 안 했어요. 만약에 과거같이 택지가 지정이 됐다면 제가 10년치를 갖다 시장 전망을 하려는데 만약에 과거처럼 택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10년치를 시장을 전망하는 무모한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인허가부터 물량이 나오고 물량이 누적되는데 얼마? 길게 잡아도 5년이에요. 실제 우리가 시장 전망을 할 때는 5년 이내로만 전망이 가능합니다. 5년을 넘어서서는 전망을 못해요. 근데 이번 장은 특이하게 10년치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매우 특이한 경우예요. 원래 하면 안 돼요. 5년 넘어가는 건. 왜 10년치가 가능했냐? 택지가 없거든. 택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15년도부터 인허가 물량이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설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 하반기 재고 물량이 많아가지고 하도 인허가 못하고 분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물량을 왕창 뽑아놨겠죠. 2015, 2016년도에 거의 대한민국 역대급 인허가 물량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뒤는 물량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2014년도에 제가 이번 장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시장의 동력은 공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급을 무서워하셔야 된다. 하지만 이번 장은 매우 특이하다. 무엇이냐? 택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급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 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집중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탄약 보급이 안 되는데 기관총을 쏘고 있는 거다. 한번 득 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탄약이 없기 때문에 나올 총을 쏠 수가 없다. 그래서 2015, 2016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집중될 테지만 2017년도부터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통계 지표를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2015, 2016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집중되고 그 뒤에 인허가 물량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냐면 택지를 다 썼거든요. 탄약이 있어야 총을 쏘죠. 탄약이 없는데 총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량이 시장이 상승 하락의 사이클을 그리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상승장 때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은 지속적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냐면 물량이 나오다가 끝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인 물량으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장은 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상승장이 매우 길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게 제가 훨씬 더 많은데 시간 제한상으로 일단 이 정도만 합니다. 두 번째. 왜 택지가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설명하려면 깁니다. 왜 택지가 없냐면은 이거는 슈퍼사이클하고 관계가 있어요. 건축 연한. 슈퍼사이클과 연한 관계가 있는데 슈퍼사이클의 문제로 그냥 쉽게 구도심의 재생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아시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난 세대가 되면요. 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를 하는 시기가 다 겹칩니다.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은퇴 시기도 겹쳐요. 동시에 태어나고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태어나고 은퇴가 있듯이 집도 태어나고 은퇴가 있습니다. 사람은 집중적으로 태어난 시기를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하는데 집도 집중적으로 지어진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 시기가 88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거의 88년도부터 91년, 92년도에 지어진 집이 거의 아파트가 88부터 91, 92년도일 겁니다. 그때 공급량이 아파트 공급량 같은 거 따져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때는요.
정말. 그 전 시기에, 88 올림픽 전 시대를 보면요. 지어진 게 10만 언더예요. 아파트가. 6만, 7만을 짓다가 88 올림픽 지나면서 6만, 7만이 얼마까지 뛰냐면 40만으로 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갑자기 증가를 해요. 88 올림픽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40년 차가 곧 돌아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4, 5년 긴 것 같지만 실제로 주택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4, 5년이라는 것은 긴 게 아닙니다. 4, 5년, 10년은 긴 기간이 아니에요.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건물의 연안에 의한 슈퍼사이클이 도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구도심 재생. 제가 이번 사이클 때 계속 얘기한 게 구도심 재생입니다. 구도심 재생 해야 합니다, 이거. 나중 돼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1000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6학년 때 몇 명이 졸업을 할까요? 전학간 학생 몇 명 없다고 치면은, 전학간 학생 없다고 치면 1000명이 입학을 하면 몇 명이 졸업을 할까요? 1000명이 졸업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1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6년이 지난 후에는 몇 명이 졸업을 할까요? 5000명이 졸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0만 언더일 때는, 준공이 10만 언더, 6만, 7만일 때는 얘네들이, 이 건물의 연한이 지나고 몇만을 갖다가 멸실을 시켜야 될까요? 6만, 7만 멸실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멸실 물량을 보면 지금까지 6만, 7만이었습니다. 과거. 한 5년, 10년 전을 보면요. 5년? 이 정도 전을 보시면. 그러면은 6만, 7만을 짓다가 그 뒤에 얼마가 됐다고요? 10몇만 수준 넘어갔다가 40만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얘네 연한이 오면은 40만을 멸실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만 멸실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아파트가 1년에 지어지는 게 10만 중반대예요. 10만 중반대입니다. 그럼 전국에 40만이라면 수도권 기준은 20만이라는 얘기인데, 수도권에 10만 중반을 지으면서 멸실을 20만을 시킨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조금 땡겨서 미리 연도를 분산시켜가지고 해야겠죠. 너무 집중적으로 보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도심 재생의 필요성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장이 오는 것에 박근혜 정부와, 이거 정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MB 시절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맞습니다. 이때 서성한 장관님이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 그게 집값을 단순히 올리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구도심은 재생이 안 돼요. 이거 다 선택이에요. 경제라는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선과 악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어느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하냐예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좀 용인하더라도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구도심 재생을 좀 늦추더라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냐?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슈퍼사이클 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구도심을 재생시켜야 된다는 이쪽의 선택의 이유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어느 정권이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이건 어차피 시간이다. 시간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시간과 싸울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해야 돼요. 한 번에 모아서 하려면 더 힘들어요. 기왕이면 나눠서 하는 게, 이렇게 매도 한 번에 맞는 것보다 좀 나눠서 맞는 게 낫습니다. 이거 잘못 맞으면 죽어요. 이렇게 한 번에 맞으면은. 그래서 구도심 재생의 이유가 커졌기 때문에 그 이후 택집을 안 했습니다. 이번 장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박근혜 정부 첫 정책, 첫 번째, 서승환 장관님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구도심 재생 정책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행복주택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주택에 다 그렇게 안 보시죠? 여러분들 그 자유 안 보실 텐데 행복주택의 첫 번째 보세요. 뭐하고 나와 있는지. 구도심 재생에 시발점으로 삼는다고 나와 있어요. 구도심 재생을 해서 택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 상승에 전 정부들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마치 미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의도 자체가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각 정부들의 판단이겠죠. 그 판단은 뭐 잘 나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자, 그런 이유로 택지가 없고 그렇다면 구도심 재생을 해야 되는데 구도심 재생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요. 이것도 말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간단하게 할게요. 구도심 재생은요. 제가 요 앞에 몇 년이라고 했죠? 30에서 48개월 보통 3년을 잡는데 구도심 재생은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은요. 이 앞에 멸실이 붙습니다. 멸실로 1년 얼마가 붙어요. 그래서 보통 4년에서 5년을 잡습니다. 4에서 5년을 잡는 거예요. 즉 물량이 인허가에서 분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량을 갖다 지금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야고 해도 실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게 5년 뒤에요. 4년 후반부에서 5년이 있어야지 물량이 나옵니다. 5년 정도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택지가 없어요. 택지를 새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최소 5년인데 5년 만에 지정되는 택지는 이것도 제가 예전 걸 보면 다 있습니다. 언제 기회 주시면은 예전 걸 다 한번 보세요. 5년 만에 나오는 택지는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예요. 실제로 대규모 택지가 나오기는 5년은 매우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대규모 택지가 나오려면 보통 8년, 10년을 잡아요. 근데 시간이 쫓겨서 공급량이 없으니까 급속하게 내놓는다고 치면은 5년짜리 택지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공급이 한 건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누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갖고 무엇을 느낄 수 있으실까요? 자, 2015년도 인허가가 증가를 해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물량 부담을 느끼지만 이 뒤로는 어떻다? 물량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장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2013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시작한다. 2015년도부터 유동성 진입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스타트한다. 2015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서울 쪽에서 재건축 스타트를 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물량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때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역전세 조심하셔봐. 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때? 전세 계약을 3년을 하셔봐. 그래서 이 기간을 넘기셔봐. 2020년도만 돼도 훨씬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역전세 걱정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넘기실 수 있다가 있었고, 마지막에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이번 시장의 특이점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글 보시던 분들. 이번 시장의 특이점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2016년도부터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설명했거든요. 근데 물어보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험하지 못하시면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하세요. 2020년도가 지나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번 장에 특이점이 옵니다. 원래 시장은 상승하면서 공급량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거주장, 그러니까 실제 물량이 없는 그 전세 가격도 막 급하게 올라가는, 매가가 올라가는 만큼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 투자자의 의존한 유동성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다시 실거주장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왜냐?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하지만 이번 장은 어떻다고요? 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량 부족이 장 후반부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특이점이 2021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사실 시작을 해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2021년도부터 실제 입주 물량이 다시 없는 특이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을 갖다가 다시 실거주장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시 실거주장으로 들어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전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매가 상승을 밀어 올리는 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의 특징은 우리가 실거주장과 유동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거주장과 유동성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동성장은 유동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뭐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건다든지 하면 순간적으로 매수가 멈춰요. 규제를 내놓으면 규제가 먹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먹히기도 해요. 예, 뭐 공급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로 충분한 상태라면은 대출 규제 이게 나오면 시장은 상승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실거주장은 안 그래요. 실거주장은 규제가 안 먹혀요. 왜냐면 실제 공급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규제를 먹히기 위해서는 방법이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부터 이번 장의 특이점에는 실거주장, 매우 탄탄하게 규제가 먹히지 않고 올라가는 실거주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갖다 막는 방법이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없진 않아요. 실거주장 자체를 막아버리면 됩니다. 뭘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면 돼요.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걸 해주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게 되면 실거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실거주장의 상승세를 갖다가, 왜냐면 실거주장이 말 그대로 공급량이 부족해서 무엇이 올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장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전세금의 상승을 갖다가 제한시킬 수 있어요. 또는 금리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제한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금리는 우리나라가 혼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금리를 갖다가 우리나라 혼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게다가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건드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제한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일종의 복지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장의 특이점이라고 할 재차 오는 실거주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갖다 사실은 손을 본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이번 장이 되게 어느 정부가 손을 댔어도 힘든 장입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쉽다면, 제가 2017년 말, 2018년도 이때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되고 이때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해서 물량을 만들어냈으면은, 그래서 제가 2017년 말에 그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분이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공급량을 만들어내야지 4에서 5년 걸린다고 했죠? 2018, 2019, 2020, 2021, 2022. 내년부터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물량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2020년도까지는 아직 물량 구간이거든요. 그럼 2021년도 한 번 쉬고 2022년부터 다시 물량이 나왔다면 시장이 그래도 진정이 됐을 겁니다. 이 물량을 나오려는 걸 예전에 이 전 정권에서는 이 정책을 피면서 이 물량을 뭘로 만들어내려고 했냐면 2022년 물량을 이걸 뉴스테이로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2017년, 2017년, 18년 하면서 뉴스테이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죠. 정권 교체가 되면서 뉴스테이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2017년도에 딴 건 다 괜찮은데 2021년, 2022년도에 이번 장의 특이점을 다시 도입을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물량이 나와줘야 된다. 이때 나와줘야지 2024가 되면서 시장의 안정세 또는 가격 하락 침체기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테이는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하시던 간에 뉴스테이는 하거나 또는 뉴스테이와 비슷한 공급책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워낙 정신이 없었죠, 그때는. 2017년도, 2018년도에는요, 워낙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또 뭐가 있죠? 2018년도는 무엇이라고요? 물량 구간이잖아요. 물량 구간은 전세 가격이 그나마 안정세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추가 물량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았다는 건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2019년도가 물량 구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물량 구간에 물량을 추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언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걸 갖다가 했더라면은 이번 장이 그냥 내년부터, 지금부터, 사실 지금부터예요. 2021년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특이점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본격적인 특이점 때 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 물량이 되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 그걸 가지고 10년 주기설 만들어 봤고요. 그 10년 주기설 가지고 현재까지 시장을 갖다가 진짜 대강 현재 시장에 적용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사실 좀 더 자세한 걸 보시면, 예를 재건축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 계단형 피라미드 효과부터 특이점까지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 차라리 제가 2016년도, 이 뒷부분은요, 2016년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내용 어차피. 그거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계획했던 1시간이 얼추 돼가서, 오늘의 공개 영상, 그리고 단기 밴드, 제 단기 밴드 두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놓으세요.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적응이라도 하고 오세요.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